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승 권사입니다. 이제 보세사,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4과목, 5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사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보세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인지 일단 그거부터 좀 알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관세사고 이제 관사가 어떤 걸 하는 이제 사람이냐면 수출입 신고를 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사들이 이제 인천공항이나 뭐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이렇게 이제 항만지에서 근무를 하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보세사들도 말이죠. 항만지에서 많이 근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보세사들이 항만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내륙 지방에도 뭐 특허 보세 창고라든가 있긴 하니까 거기도 이제 보세사들이 이제 있지만은 대부분 말이죠. 인천항, 뭐 인천공항, 김포공항, 뭐 부산항, 이렇게 항만지에서 많이 근무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보세사가 어떤 걸 하시는지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네. 도대체 이제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이게 이제 공항 물류단지라고 합니다. 공항 물류단지. 그래서 공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엄청나게 커다란 그 터미널, 인천공항에 그 터미널이 1터미널, 2터미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이제 가시게 되면 거기 뭐 서양인도 있고 뭐 동양인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많은 거기서 이제 인종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터미널이 있고요. 그 터미널의 배후지에 터미널의 뒤쪽에 이렇게 이제 물류단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엄청난 창고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엄청나게 그 큰, 막 축구장이 몇 개는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대한 그런 창고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창고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끝도 없이 높고요. 네, 완전히 그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이제 압도적인 창고들이 있는 데가 바로 물류단지죠. 네, 그래서 여기가 그 제가 근무하는 인천공항의 물류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죠, 입구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항공사 창고입니다. 항공사 창고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은 수출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수출 물품을 넣어놓는 창고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트럭들도 이제 앞에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 앞에서 이런 트럭들이 물건들을 이렇게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자, 이 창고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시는 보세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창고에 나가서 물건을 직접 보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창고에 나가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랑 잘 아는 이제 보세사 형님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또 이제 한담도 나누고 하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세사님들이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근무하실 때의 장점은 일단은 좀 공항이니까 조금 이제 그 근무 환경이라든가 뭐 이제 하다못해서 화장실이라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인천항은 제가 한두 번 가봤는데 사실 그 많이 이제 둘러보진 못해가지고 일단 저는 이제 공항 사정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금 이제 깨끗하다. 이런 거 장점이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그 업무 스케줄이 딱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뭐 정해진 업무 스케줄을 벗어나가지고 뭐 부당하게 그렇게 뭐 야근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DHL입니다. DHL 창고인데요. 요 전체가 다 창고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작아 보일지 몰라도 요게 이제 한 4, 5층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창고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충분히 가서 굳이 보세사가 아니더라도 DHL이 뭡니까? 그냥 외국계 기업이죠. 페덱스, 뭐 DHL 그런 이제 외국계 그 이제 특송 회사인데요. 그런데 이제 취직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자격증이란 말이죠. 왜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세사에서 배우시는 많은 내용들이 수출입, 뭐 관세법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업무를 하시기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뭐 이제 항공, 뭐 항만, 물류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그 나의 강점이 있다. 혹은 나의 진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 보사 자격증이 딸만한 자격증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사 시험 구성을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과목, 2과목, 3과목은 이제 다른 분이 해주실 거고요. 제가 그 4, 5과목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4과목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과목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 배우시냐면은 관세법을 많이 배우시게 됩니다. 관세법. 관세법이 무슨 법이냐? 네. 자, 관세법이 무슨 법일까요? 관세법 어디서 한번 들어는 보셨나요? 관세법. 네. 우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첫 월급을 딱 탔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 이 월급에 대한 소득세가 있죠. 소득세. 네. 이 소득세는 누구한테 냅니까? 대통령님께 직접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소득세를 어디다 낼 거냐면은 이 대한민국의 세무서에다가 낼 거예요. 세무서. 그래서 세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서 뭐 하는 데입니까? 돈을 걷는 데죠. 네, 세금을 걷는 데가 바로 세무서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세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관. 네. 그래서 세관은 세무서의 무역 버전이다라는 거예요. 세관에서는 수출입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특히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걷는 기관이 바로 세관이에요. 세관.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역업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납품하려고 물건을 외국에서 사올 때는 항상 관세 이슈가 나오고 그때마다 세관과 접촉이 있게 됩니다. 세관. 그래서 이 세관과 접촉이 있을 때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법이 관세법이란 말이죠. 관세법.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살면서 무역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사실 세관이란 데도 잘 모르고 관세법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에 조금 발을 들여놓고요. 이제 외국과의 어떤 접촉이 있는 그런 직업을 삼으실 때는 관세법은 뭐다?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무역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바이블이고 저 또한 관세법의 그 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관세법은 거의 숨쉬듯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이죠. 관세법은 요게 정확하게는 어떤 법이냐? 정확하게는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물건이 수입될 때 이 수입 물품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다 있었겠죠. 물론 이제 무역업자들이 처음에 자기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무역업 등록도 하고 요런 과정이 있습니다. 나 무역하겠다. 정부에다가 무역하겠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받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는 관세법이 아니고요. 그런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이제 국제무역사나 이런 이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대외무역법에서 대해서도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역을 시작하려면 일단 대외무역법의 나라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일단 무역업 고유번호 이런 것들을 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무역업자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왔다. 그래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물건이 수입 신고돼 가지고 관세를 납부하고 이게 국내로 반입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관세법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무역업자들은 말이죠. 무역 전 과정에 있어서 이 관세법에 의한 수입 통관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통관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통관 과정을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 과정, 해외 거래처 선정하고 물건 어느 수량을 어떻게 선적하고 요 물건이 어느 경로로 거쳐가지고 들어올까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고민하고 하는 게 무역업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물건이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수입 신고되고 관세가 납부되고 국내 반입되는 이 통관 과정은 정말 그 찰나의 순간으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이슈가 여기에 있냐면 관세 납부라는 이 엄청난 이슈가 있게 됩니다. 관세 납부. 그래서 여기에서 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금 문제를
안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관세법을 중요하게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제무역사도 있고 우리가 여기 보세사 요런 이제 자격증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관세법이에요, 관세법. 그래서 이 관세법은 두 가지 정도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이 통관이고요. 그다음에 관세의 납부입니다. 그래서 통관과 관세의 납부라는 두 가지 정도 이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세의 납부, 그다음에 수입신고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이런 절차들이 통관이라는 것이고, 관세 납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세관에다가 관세를 납부해주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수입 통관 절차, 수입 통관 절차. 그리고 제2과목 이제 보세구역 관리, 보세 화물 관리, 보세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란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1, 2, 3과목 배우시면서 보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100번도 더 들으시겠지만 일단 OT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따고자 하는 자격증이 뭐죠? 보세사 아니겠습니까? 보세사. 그러니까 보세사의 보세가 어떤 것인지 요거 정도는 제가 설명해드리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자, 보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세금을 보류했다는 뜻이죠. 보류했다는 뜻입니다. 보류. 그래서 일단은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순간에 관세가 납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물건은 들어와가지고 1차분 들어오고 2차분 들어오고 3차분 들어오고 요걸 합쳐가지고 수입신고해야만 편한 물건도 있고요. 어떤 물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수입 통관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물건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굳이 관세가 납부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즉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그저 장치해 둘 수 있도록 만든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뭐냐면 보세구역이에요. 보세구역. 그래서 일단은 외국 물품이 들어왔을 때 보세구역에 물건이 장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입 신고가 일어나고 관세가 납부되고 국내로 반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구역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린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이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외국 물품이 그대로 들어올 때 이 해안선을 넘자마자 그때 곧바로 수입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곧바로 관세를 납부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 물품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곧바로 관세를 납부하기 불편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세구역을 마련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세구역은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일종의 어떤 디딤돌 역할, 약간 그 중간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충지대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사 아니겠습니까? 보세사. 그럼 보세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약간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네요. 보세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보세구역에서 상주하면서 그쪽을 이제 지키는 어떤 전문 관리인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세사들이 이제 보세 창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자율관리 보세구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사는 그러한 직업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으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시냐? 자율관리가 뭐냐? 보세구역은 정부의 이런 이제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역이에요.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보세구역은 정부가 관리하는 게 타당하겠죠.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예전에 유명한 소설이 있죠.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거기서 이제 엄석대라는 그런 이제 전무후무한 캐릭터가 나오고, 이 엄석대가 반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 담임 선생님은 엄석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편하게 이렇게 엄석대가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일단 편하기 때문에 엄석대를 눈 감아 준 게 옛날 담임 선생님이고, 근데 이제 새로운 김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엄석대의 비리를 캐냈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 지역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율적으로 그쪽을 뭔가 이렇게 책임을 주어서 내가 책임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만들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하지만 그 엄석대처럼 자율관리하게 그냥 냅두게 되면 그런 엄석대와 같은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권력자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를 자율적으로 시키는 건 물론 효율적이지만은 그에 따른 어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율관리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관리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맡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정부가 이 모든 보세구역을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지정을 해놓습니다. 지정을 해놔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너 정도면 보세구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맡깁니다.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캐파시티의 어떤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율관리를 시키지를 않아요.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다. 저랑 같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시게 되는 내용이 되시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벌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세 벌칙. 그래서 관세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입신고, 관세 납부, 국내 반입 이런 이제 통관 과정, 특히 관세 납부에 관한 과정에 관여가 많이 되는 그런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관세 납부, 세금의 납부죠. 자, 당장 국세만 보더라도 얼마나 체납자들이 많습니까? 벤츠 타고 다니고 막 BMW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도 세금 몇 푼을 안 내가지고 체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 심리가 말이죠. 정부에다가 내는 세금은 그냥 내가 이제 버리는 돈, 약간 정말 아까운 공중으로 사라지는 그런 돈으로 취급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건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업자들은 웬만하면 관세를 안 내려고 하고 이게 심하면 관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여기 마련을 해놨습니다. 즉 어떤 법이겠습니까? 관세를 내야 되는데 관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몇 년 이하의 징역 혹은 얼마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매를 드는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 말 안 듣는 그런 아이들 매로 매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관세 벌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관세 벌칙 얘가 엄청나게 외우기 까다로워요.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 이게 여기 이 파트에서 주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할 때 정말 정리도 깔끔하게 잘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관세사의 어떤 저는 이제 관세사들은 말이죠. 이거 몇 년 이하 징역, 얼마 이하 벌금 이거 외워서 시험 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 저도 딸딸딸 외운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 경험을 충분히 되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제5 과목은 이제 수출입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그래서 요거는 수출입 안전관리는 AEO 제도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EO 제도가 뭐냐? AEO 제도란 공인 인증받는 수출입 관련한 업체라는 뜻인데요. 그럼 뭐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느냐? 바로 나의 신용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 즉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혹은 물건을 수입해 올 때 내가 인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약간 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AEO 업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업체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놀이공원 갔을 때 일부 놀이공원에서는 하이패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놀이공원에서는 그 퀴즈를 맞췄다든가 혹은 그 놀이공원에서 이제 하는 어떤 앱을 깔고 그 앱에 들어가 가지고 타이밍 좋게 그 이제 놀이기구에 대한 그걸 맞추면 줄 서지 않고 그 놀이기구를 한 방에 줄 선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마치 비웃으면서 그 사람들 옆을 스쳐 지나가 가지고 바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EO 제도가 거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 AEO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 이제 관세법상에 혹은 다른 법령상의 절차를 모두 필요해야만 가능한 것이 AEO를 받게 되면은 그 절차들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내가 빨리빨리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마치 그 놀이공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줄 쫙 서 있는데 나는 그거 이제 퀴즈 맞췄다고 혹은 그 타이밍 좋게 딱 맞췄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을 추월해가지고 놀이기구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AEO고요. 이 AEO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이제 요건, 인증 요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5과목을 배우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사 시험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외울 게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편안하게 외울 수 있도록 강의하면서 많이 배려를 해 드릴 거고, 그러니까 내용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소화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재미로 한번 보시죠. 법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대부분 법을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왔기 때문에 이제 법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알아봅시다. 자, 일단 인식의 5단계라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요거에 좀 약간 그 유명한 그런 이제 외국 어떤 그 석학분이 만든 그런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식의 5단계는 첫 번째가 무의식적 무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게 무의식적 무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몰라요. 자, 의식적 무지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는 안다. 일단은 내가 모르는 게 어떤 건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적 유능입니다. 3단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데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운전하는 거랑 아니면은 초보 운전자들이 신경 쓰면서 핸들 막 이렇게 당기고 말이죠.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들은 뭐 하나를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뭐 브레이크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것도 헷갈려요. 이게 초보 운전자들인데 이제 무의식적 유능으로 가면은 무의식적으로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기아도 막 무의식적으로 바꾸고, 브레이크, 엑셀, 그거 뭐 꿈에서 밟더라도 헷갈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4단계가 이제 그쪽까지 가는,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많이 숙련자의 단계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 5단계가 이제 타인 전파로서 이제 저 같은 강사가 되면 타인한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숙련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의식적 유능으로 풀고 난이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문제는 무의식적 유능으로 이렇게 이제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평균 점수 60점을 넘게 돼가지고 합격을 하시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숫자에 집중해라. 물론 제가 그때마다 나오는 며칠의 어떤 기간 혹은 그런 이제 숫자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중요하다고 찝어는 드릴 거예요. 그 중요하다고 찝어드리는 숫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별 5개 왕별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시험 문제가 좀 단순하게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렸다라고 하게 된다면 바로 그냥 1초, 2초 만에 이거 숫자 틀렸는데 하고 바로 답을 찍어내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이 숫자에 집중을 좀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단어, 특히 키워드죠.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은 일반적인 산문 같으면은 3줄로 표현할 것을 법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한 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는 것은 법은
요 한 줄을 가지고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산문을 소설을 쓴다고 하면은 뭐 오늘 나는 어디 산에 놀러 가가지고 뭐 아름다운 산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산에 놀러 가가지고 뭐 상쾌한 공기를 마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꾸며주는 말 빼도 되죠. 그리고 뭐 상쾌한 공기 상쾌한 빼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은 내용은 뭡니까? 나는 오늘 산에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아요. 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나는 오늘, 이 오늘이 아니라 나는 뭐 2020년 뭐 몇 월 며칠에 그리고 산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삶에서 몇 번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0번째 산이다. 그러면 200번째 산에 올라갔다. 올라가는데 올라갔을 때는 그러면 시속 몇 킬로로 올라갔느냐 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디테일 그리고 데이터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한 줄만 있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 키워드 위주로 중심으로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것도 제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열거된 내용이에요. 열거된 내용. 열거된 내용을 누락시키지 말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시겠지만 굉장히 그 열거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보세사가 될 수 있는 요건 그러면 이 보세사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열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그 여러 개를 전부 다 충족시켜야만 보세사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열거된 내용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으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리는 겁니다. 열거된 내용이 5개가 있다. 5개 전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열거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이 열거된 내용을 누락시키지 않고 암기식을 만들어서 외워주셔야 되죠. 암기식. 그래서 제가 시험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암기식을 소개해드리는 이런 코너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단서 규정을 잘 알자. 단서 규정이 중요하다. 단서 규정이 뭡니까? 단서 규정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나랑 순이랑 내일 저녁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순이야, 내일 7시에 우리 홍대에서 저녁 같이 먹을래?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법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단서 규정을 달 수가 있습니다. 단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단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서 규정이란 어떤 법적 효력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조건을 설명해주는 어떤 거기에 달려있는 조건이 이제 단서 규정이란 말이죠. 단서 규정. 그래가지고 이런 단서 규정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온다? 순이야, 내일 나랑 저녁 먹자 이게 나올까? 아니면 비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까? 단서 규정이 나온다는 거죠, 시험에. 단서 규정이.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또 제가 중요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이런 이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저를 잘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좀 마칠게요.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 위주로 공략을 할 거고, 여러분들을 100점 맞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60점을 넘어서 합격을 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100점 만점 맞고 싶으시면 사실 제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100점 만점 맞으시고 싶으시면 이 책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구하셔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에 다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제처 들어가서 관련된 법들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하셔가지고 그렇게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100점이 아니라 그저 합격을 목표로 하시고 최대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위주로 공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무역 실무와 연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역 실무 강사기 때문에 또한 무역 실무와 연동을 이렇게 시켜서 강의를 할 거고 말씀드렸죠. 다양한 암기식으로 암기를 도와드릴 거고 문제풀이 강의까지 마지막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와 더불어서 이제 2019년에 우리 보세사 시험 기출문제도 제가 한번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데는 별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OT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4과목에서 뵙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